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12 리드 EKG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심전도 판독과 12 리드 EKG 판독하는 것 두 개를 혼동하시지 말라는 거고, 기본 심전도 판독에 대한 것은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의 이미지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스테미 환자 심전도를 판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자, 심전도는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스테미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검사입니다.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응급실 문턱을 넘어서 심전도 검사를 하고 판독을 하는 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가 않고 환자에게 어떤 통증이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검사입니다. 스테미 환자를 진단할 때 심전도 검사만 보는 건 아닌데요. 심전도 검사와 더불어서 환자의 증상과 그리고 혈액 검사, 이 세 가지를 보통 같이 봅니다. 12 리드 EKG에는 모두 10개의 전극이 사용되는데 이 10개의 전극이 12개의 유도를 만들어내고 각각의 유도는 제각기 심장을 보는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V1부터 6까지 6개의 전극을 통해서 6개의 흉부 유도가 나오고요. 양쪽 팔목과 왼쪽 발목에 3개의 전극을 통해서 6개의 사지 유도가 도출이 됩니다. 6개의 사지 유도는 관상면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심장이고요. 6개의 흉부 유도는 횡단면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심장의 모습입니다. 12 리드 EKG는 이 두 가지의 2차원적인 데이터를 통합해서 심장에 대한 3차원적인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2 리드 EKG는 12개의 다른 방향에서 심장의 전기 활동을 관찰한 것이고요. 한 장의 페이퍼에 심장의 3차원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 9개의 전극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럼 남는 전극이 하나가 있죠.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전극. 오른쪽 발목에 있는 전극은 심장에 대한 어떤 시야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극이 필요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극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지 전극으로서의 역할과 기준 전극으로서의 역할인데, 심장에서 방출되는 전기는 굉장히 미세한 전기이기 때문에 방해 전파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심장의 전기만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방해 전류를 흡수하는 필터링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접지 전극의 역할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준 전극으로서의 역할인데, 3개의 사지 전극을 통해서 이제 심장의 중심점을 찾게 됩니다. 이 심장의 중심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지 전극의 전위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측정되는 전위값은 절대값이 아니라 기준 전극에 대한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극이 하는 일은 접지 전극으로서의 역할과 기준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2 리드 EKG에서 특히 흉부 쪽에 부착되는 전극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히 부착을 해야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인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생리기능검사실에서 모든 검사가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6에서 27%, 대략 5명 중에 1명은 전극의 위치가 잘못된 상태로 오류가 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플레이스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흉부 유도는 정확한 위치에 부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지 전극은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가까이 들어올수록 같은 비율로서 움직여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간호사 분들께서는 전극의 위치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응급실의 새내기 선생님들이 플레이스먼트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스테미 환자를 검사할 때 반복 검사 시 같은 위치에서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마친 후에는 전극 테이프를 떼지 않도록 교육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전극이 만약에 이렇게 뽁뽁이 형태로 된 거라고 한다면 인덴테이션이 사라지기 전에 표시를 남겨주시면 차후에 같은 위치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복 검사 시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자, 12 리드 EKG는 12개의 다른 방향에서 심장을 관찰한 거라고 했는데요. 이 12개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사지 유도와 흉부 유도를 바이폴라 리드와 유니폴라 리드, 그리고 센트럴 터미널의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사진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수컷 고양이 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샘의 주인은 고양이 샘의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인형을 하나 선물합니다. 이 인형은 암컷도 아니고 수컷도 아니고 그나마 고양이 인형도 아닌데 고양이 샘은 이 라이언 인형을 암컷 고양이 대하듯 애지중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바이폴라 리드와 유니폴라 리드 그리고 센트럴 터미널을 이미지화한 사진이에요. 자, 그럼 바이폴라 먼저 살펴볼게요. 바이폴라 하면 폴라가 두 개라는 뜻인데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 이 두 개의 전극을 통해서 산출된 유도라는 건데 리드 1, 2, 3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3유도를 제외한 증폭 유도와 6개의 흉부 유도는 모두 유니폴라 리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니폴라라고 하는 거는 극성이 하나라는 뜻이고 우리 몸에 부착된 전극 하나하나가 플러스 전극이 되어서 유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심전도의 원리는 두 지점 사이 전이차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니폴라 리드에서는 전극이 플러스 전극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센트럴 터미널은 우리가 개념은 좀 생소한데 기초 심전도 시간에 우리가 아이토벤 삼각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심점이 이 센트럴 터미널과 같은 개념입니다. 제로 중심점 혹은 중심 단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센트럴 터미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하신 분은 프랭크 놀만 윌슨이란 분이세요. 센트럴 터미널은 세 개의 사지 전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심값인데 이론적으로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윌슨의 센트럴 터미널 그리고 윌슨의 이니셜을 따서 WCT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윌슨에 의해서 계산된 제로 중심점 혹은 중심 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터미널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사진에서 라이언 인형과 같은 존재예요. 라이언 인형이 암컷도 아니고 수컷도 아니지만 고양이 샘에게는 암컷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센트럴 터미널도 플러스 전극도 아니고 마이너스 전극도 아니지만 유니폴라 리드 플러스 전극들을 향해서는 마이너스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좀 정리가 되시나요? 바이폴라 리드부터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3유도 리드 1, 2, 3가 바이폴라 리드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바이폴라 리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하고 한 개는 마이너스 전극, 다른 하나는 플러스 전극이 되어서 전류의 흐름을 잡는 유도가 바이폴라 립니즈인데요. 바이폴라 립니즈에서 오른쪽 팔에 있는 전극은 항상 마이너스 전극이 되고요. 왼쪽 팔의 전극은 항상 플러스 전극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팔의 전극은 리드 1에서는 플러스 전극이 되었다가 리드 3에서는 마이너스 전극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오른쪽 팔과 왼쪽 발목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 팔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건 처음에 심전도를 연구하신 아이토벤 박사가 처음에 실험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정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리드 1부터 보겠습니다. 오른팔이 음극이 되고 왼팔이 양극이 되어서 산출된 게 리드 1이고요. 오른팔이 음극이 되고 왼발이 양극이 되어서 도출된 게 리드 2. 그리고 왼팔이 음극이 되고 왼발이 양극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게 리드 3가 됩니다. 12리드 이케지는 12개의 다른 방향에서 심장을 관찰한 거라고 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12리드설 유도 하나하나는 심장을 관찰하는 방향입니다. 이 전극을 통해서 심장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12리드 이케지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눈은 플러스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극을 향하게 되는데요. 리드 1에서는 왼팔이 플러스 전극이 되기 때문에 왼팔에서 마이너스 전극 방향인 오른팔로 방향을 잡으면 관찰할 수 있는 부위는 심장의 측면이 됩니다. 자, 리드 2에서는 왼발이 플러스 전극이니까 발 쪽에서 마이너스 전극 방향인 오른쪽 팔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위는 심장의 아래쪽 인피리어 쪽이 되고요. 리드 3에서도 왼쪽 발목이 플러스 전극이기 때문에 왼쪽 발목에서 마이너스 전극 방향인 왼쪽 팔을 향하게 되면은 심장의 아래쪽 면 인피리어 쪽이 관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리드 1은 심장의 라테랄을 그리고 리드 2와 3는 심장의 인피리어 쪽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유니폴라 리드를 살펴볼 건데요. 유니폴라 리드에는 증폭 유도 3개와 흉부 유도 6개가 있습니다. 먼저 흉부 유도부터 살펴볼게요. 흉부 유도에는 V1부터 6까지 6개의 전극을 통해서 6개의 유도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 몸에 부착된 전극 하나하나가 플러스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이때
음정극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가상의 전극 센트럴 터미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터미널은 3개의 사지 전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요. 초기 심전도를 연구를 할 때 했던 그런 실험 모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심전도 기계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튜어블리드 EKG는 12개의 다른 방향에서 심장을 관찰한 거라고 했고요. 그럼 다시 관찰 카메라로 넘어가서 우리 카메라의 렌즈는 플러스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서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V1부터 6까지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쭉 놔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V5, 6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라테랄 쪽을 향하고 있고요. V3, 4는 심장의 전면부 안티리어 포션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V1, 2는 전극 자체는 우심실 쪽에 부착이 되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는 우심실과 자심실 사이에 있는 벽입니다. 그래서 septum 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를 이야기할 때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개를 정리를 해보면 V1과 2는 septum, V3와 4는 심장의 anterior portion, 그리고 5, 6는 left ventricle lateral 쪽에 대한 시야를 제공해 준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폴라 립리드인데요. 단극 사지 유도. 유니폴라 리드이기 때문에 전극이 하나만 필요하다고 했고요. 사지에 부착된 전극 하나하나가 이제 플러스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폴라 리드에 필요한 게 가상의 전극이라고 했죠. 가상의 전극 역할을 하는 게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했고, 이제 이 센트럴 터미널에서 사지 전극 각각을 향해서 전류 흐름을 잡은 게 VR, VL, VF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니폴라 립리즈의 단점이 진폭이 좀 작았다고 해요. 진폭이 작아서 이것을 진폭을 좀 키워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게 이제 증폭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VR, VL, VF를 1.5배, 150% 정도로 증폭한 게 증폭 유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죠. 자, 오그멘티드 리즈에는 이제 3가지가 있어요. AVR, AVL, AVF가 있는데 여기서 A는 오그멘티드를 의미를 합니다. 증폭시키다의 의미가 있고요. V는 볼테이지 약자입니다. 그리고 RLF는 전극이 부착된 사지를 의미를 해요. 증폭 유도를 연구하신 분은 골드버거라고 하는 분이세요. 기존의 방법은 3개의 사지 전극을 통해서 센트럴 터미널을 찾았는데 이 골드버거라고 하는 분은 2개의 사지 전극만으로 중심값을 계산을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사지 전극을 제외한 나머지 2개씩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VR은 오른쪽 팔목에 부착된 전극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극이죠. 오른쪽 팔목에 부착된 전극이 플러스 전극이에요. 유니폴라 리즈이기 때문에 음정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가상의 전극이 필요하게 되고 그 가상의 전극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게 센트럴 터미널인데 이 센트럴 터미널을 계산을 할 때 3개의 사지 전극 모두를 이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극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사지, 왼쪽 팔목과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극만으로 이 센트럴 터미널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터미널과 오른쪽 팔목의 전극 사이에 전류 흐름을 잡은 게 AVR이에요. 자, AVL은 왼쪽 팔목에 부착된 전극이 플러스 전극이 되겠고요. 나머지 2개의 사지 전극, 오른쪽 발목과 왼쪽 발목의 전극을 통해서 센트럴 터미널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센트럴 터미널과 왼쪽 팔목의 플러스 전극 사이에서의 전류 흐름을 잡은 게 AVL이 되고요. 그리고 AVF는 이제 발목에 부착된 전극이 플러스 전극이 되고 왼쪽 발목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사지 전극을 통해서 센트럴 터미널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터미널과 왼쪽 발목 사이에 전류 흐름을 잡은 게 AVF가 되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흉부유도와 이 증폭유도에서 센트럴 터미널을 구분지어서 흉부유도에서는 WCT라고 표기를 하고 증폭유도에서는 GCT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사지 전극을 통해서 중심값을 계산하고 그 중심값과 유니폴라 리드 사이에서 전류 흐름을 잡은 게 유니폴라 리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 증폭 유도를 좀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유니폴라 립리즈를 1.5배로 키워서 보는 게 증폭 유도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요. 단순 유니폴라 립리드와 증폭 유도 2개를 비교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증폭 유도의 진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칸을 세보시면 얼추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관찰 카메라로 넘어가서 통상적으로 카메라의 렌즈는 플러스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극 방향으로 놓으라고 했어요. 자, AVR에서는 오른쪽 발목이 플러스 전극이고 마이너스 전극 역할을 하는 센트럴 터미널을 향해서 보게 되면은 AVR에서 볼 수 있는 부위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루프 쪽이에요. 우리가 기본 심전도 시간에 ABR은 플레이스먼트를 보는 리드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트래블 리드 EKG는 레프트 벤트리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물론 이 한 장의 페이퍼에 많은 정보들이 얻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레프트 벤트리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ABR은 어디를 보고 있다고요? 라이트 에이트룸의 루프 쪽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심전도 시간에 우리가 ABR을 플레이스먼트를 보는 리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고요. 자, 그런데 이제 플레이스먼트에 국한되지 않고 레프트 메인 코로나리 알테리 단독으로 큰 브랜치가 막힌 경우에는 오로지 ABR에서만 ST 체인지가 보이고 나머지 리드들에서는 ST 디프레션이 보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트래블 리드 EKG 입문 과정에서는 ABR은 플레이스먼트를 보는 리드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BR에서는 왼쪽 팔목에 부착된 전극이 플러스 전극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왼쪽 팔 위에 놓고 마이너스 전극 역할을 하고 있는 센트럴 터미널을 향해서 카메라 렌즈를 돌려놓게 되면 볼 수 있는 부위는 심장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AVF는 왼쪽 발목이 플러스 전극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센트럴 터미널을 향해서 렌즈를 돌려놓게 되면 볼 수 있는 부위는 심장의 아랫면이에요. 자, 그래서 ABR은 플레이스먼트를 보는 리드고요. ABL은 라테랄, ABF는 인피리어 쪽에 대한 시야를 제공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다 정리한 게 이제 이 스테미 차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이 차트 하나를 외워서 실무에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2, 3 AVF는 인피리어 쪽, V1, 2는 septum 쪽, V3, 4는 anterior portion, 그리고 리드 1 ABL, V5, 6 이게 라테랄 측면을 보고 있는데 리드 1과 ABL을 하이 라테랄, V5, 6를 로우 라테랄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트래블 리드 EKG는 12개의 다른 방향에서 심장을 관찰한 그래프고 이 리드 하나하나가 지정학적으로 심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래블 리드 EKG는 어느 하나가 아니고 리드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게 그래서였던 거고요. 자, 다음은 EKG 구성 요소인데요. 기초 심전도 시간에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EKG 구성 요소의 정상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트래블 리드 EKG에서는 이제 ST 세그멘트와 T웨이브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ST 세그멘트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ST 세그멘트는 QRS이 끝나는 점에서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정셔널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정셔널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정셔널 포인트에서 TWV 시작점까지 그 부위를 우리가 ST 세그멘트라고 부릅니다. ST 세그멘트의 정상은 아이소일렉트릭 라인 기저선과는 동일선상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아이소일렉트릭 라인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갔거나 했을 경우에 ST 엘리베이션이나 디프레션으로 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래블 리드 EKG에서 MI를 시사하는 EKG상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리해 봤는데요. T웨이브 엘리베이션이 보인다든가 ST 세그멘트의 체인지가 있다든가 T웨이브 인버전이 있다든가 예전에 없던 패톨로지 Q웨이브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패톨로지 Q웨이브와 더불어서 STNG가 보인다든가 이런 변화는 MI를 시사하는 EKG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환자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T웨이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웨이브는 먼저 정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T웨이브의 노멀은 진폭에 있어서 립리드에서는 5mm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체스트 리드에서는 10mm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진폭이 너무 작아도 안 되는데 R웨이브의 10분의 1은 넘어서야 된다. 그리고 모양에 있어서는 P웨이브는 절반을 갈라봤을 때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T웨이브는 이 봉우리에서 절반을 갈라봤을 때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T웨이브가 엘리베이션이 보일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특히 이제 하이포칼레미아인 경우에 텐티드 T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MI 초기에 이스키미아가 있을 때도 T웨이브가 엘리베이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 디프레션인데요. ST 디프레션이나 T웨이브 인버전은 이스키미아를 의미를 합니다. ST 세그멘트의 정상은 아이소일렉트릭 라인과 동일선상에 있어야 정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소일렉트릭 라인보다 아래로 주저앉는 경우에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프레션도 어떤 거를 병적인 걸로 보아야 될 것인가 기준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Significant Depression은 기저선보다 0.5mm 이상 내려앉은 경우에 하나보다는 2개 이상의 유도에서, 그리고 그 2개의 유도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세미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같은 부위를 보고 있는 리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접한 유도에서 2개 이상 디프레션이 보인 경우에 시그니피컨트한 디프레션으로 보는 거고요. 이 형태도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다운슬로핑 형태, 업슬로핑 형태, 그리고 호리젠탈하게 이렇게 내려앉은 3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응급실에서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디프레션 형태는 플랫으로 주저앉는 경우나 아니면 다운슬로핑 형태예요. 우리가 업슬로핑 형태의 디프레션은 비나인인 경우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타키칼디아 환자에 있어서 ST 디프레션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디프레션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심실이 혈액으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떨어지니까 산소 공급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 컨트롤을 좀 해준다든가 그러면 ST 디프레션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실에서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ST 디프레션의 기준은 사이즈로는 0.5mm 이상 내려앉은 경우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유도 2개 이상에서 ST 디프레션이 보일 때, 그리고 그 주저앉은 형태가 호리즌탈하게 혹은 다운슬로핑 형태로 있을 때 시그니피컨트한 디프레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T 엘리베이션을 보실 건데요. ST 엘리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션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될 건데, 기준점이 되는 게 아이소일렉트릭 라인이라고 했고요. 그 아이소일렉트릭 라인에서 그럼 어느 만큼 엘리베이션이 됐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V2, 3를 중심으로 다 해서 2mm 이상의 상승을 보일 경우에 시그니피컨트한 엘리베이션을 보는 거고요. V2, 3를 제외한 나머지 리드에서는 1mm 이상, 한 칸 이상 엘리베이션이 보일 때 엘리베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프레션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2개 이상,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연속선상의 유도에서 2개 이상에서 엘리베이션이 보일 때 엘리베이션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션 형태도 3가지 형태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ST 세그멘트 자체가 플랫인 경우와 컨벡스인 형태와 그리고 콘케이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컨벡스는 볼록 렌즈 형태고 컨케이브는 오목 렌즈 형태예요. 그래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엘리베이션인 경우에는 비나인인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응급실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는 플랫 형태로 엘리베이션이 됐거나 볼록 렌즈 형태로 엘리베이션이 된 경우에 경각심을 좀 갖고 봐라. 저에게 예전에 튜브리드 EKG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는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경우에 ST 세그멘트 위에다가 눈알을 2개를 붙여보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표정하거나 울고 있거나 그러면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웃고 있으면 긴장 풀어도 된다. 정리하면 응급실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는 ST 엘리베이션의 기준은 V2, 3에서 2mm 이상, 2, 3를 제외한 나머지 리드에서는 1mm 이상 엘리베이션이 있는 경우에 시그니피컨트한 엘리베이션이다. 그리고 리드 하나에서 나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적어도 인접한 유도 2개 이상에서 엘리베이션이 있을 때 ST 엘리베이션을 본다. 그리고 엘리베이션의 모양도 스트레이트한 형태이거나 볼록 렌즈 형태로 엘리베이션이 된 경우에는 경각심을 갖고 봐라. 최근에는 이제 이 V2, 3에서의 엘리베이션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좀 나눠놨는데요. 여성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V2, 3에서 1.5mm 이상, 즉 작은 상자 1칸 반 이상만 엘리베이션이 돼도 엘리베이션으로 보는 거고요. 젊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V2, 3에서 2mm까지는 그냥 정상으로 보고 그보다는 좀 더 엘리베이션이 되어야지 엘리베이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톨로지 Q 웨이브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기초 심전도 시간에 잠깐 하고 넘어갔어요. Q 웨이브의 진폭이 R 웨이브의 진폭의 4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책에 따라서는 이게 3분의 1 이상이 비정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상으로 따지면 작은 상자 1칸 0.04초를 넘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패톨로지 Q 웨이브라고 봅니다. 패톨로지 Q 웨이브가 의미하는 바는 데드 셀이에요. 이미 MI가 다 진행이 돼서 셀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고요. 체스트페인을 호소하는 분이 패톨로지 Q 웨이브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전 심전도 기록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도 하고 시간차를 둬서 심전도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연습 문제 풀어보기에 앞서서 심전도 보는 순서 한번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기초 심전도 시간에 심전도 보는 순서는 한번 리뷰를 했어요. 심전도 페이퍼를 받아보셨을 때 환자 이름 병록번호 확인을 하시고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플레이스먼트라고 했죠. 자, ABR을 보시는데 ABR에서 모든 파형이 음성이어야 정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ABR에서 이 QRS가 똑바로 서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사지 전극, 좌우 전극을 잘못 바꿔서 부착한 경우,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덱스트로칼디아라고 해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 몸 안에 내부 장기가 좌측과 우측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우측에 좀 더 가깝고 간은 왼쪽에 가 있고 췌장은 오른쪽에 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ABR이 똑바로 서져서 나옵니다. 덱스트로칼디아인 경우에는 V1부터 6도 왼쪽 심장이 아니고 오른쪽 심장 쪽으로 부착해서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ABR이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플레이스먼트를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똑바로 했는데도 이게 QRS가 똑바로 서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게 덱스트로칼디아인지 아닌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랑 세팅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칼리브레이션 마크가 심전도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사각기둥 같은 게 보이죠? 가로 5칸, 세로 10칸 사각기둥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 스피드하고 전압이 나옵니다. 스피드는 25, 전압은 12 기본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빠르게 뽑아서 볼 수도 있고 느리게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 진폭을 좀 키워서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딩을 하기 전에는 내가 리딩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드2로 가서 기본 리듬 분석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리드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심전도를 보실 때 이 기본 리듬 보는 거하고 12 리드 EKG 보는 거를 혼동해서 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로따로 보시는 거. 근데 심전도 페이퍼를 받으셨을 때 이 순서대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의 이름과 병록번호를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그래서 환자를 추정할 만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 자, ABR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QRS가 똑바로 서 있어요. V1부터 6까지는 프로그레션이 또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지 전극이 바꿔서 붙인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심전도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고요. 환자 이름 병록번호 없습니다. 먼저 ABR에 가서 PQRST 전부 음성파죠.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칼리브레이션 마크 보이고 밑에 스피드하고 전압 지금 표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드2에 가서 기본 리듬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건 리드2도 안 나와 있어요. 앰뷸런스에서 보통 12 리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리드2가 지금 1.5초로 굉장히 짧게 나와져 있는데 이것만 그냥 보고서 기본 리듬을 본다고 한다면 QRS가 내려가기 때문에 심실 쪽보다는 지금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P웨이브가 인버티드가 아니죠. 그럼 정전보다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P웨이브가 전부 양성파인데다가 모양이 전부 같고 QRS보다는 전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임펄스 오리진은 사이너스 쪽에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QRS와 QRS 간의 간격 보실 건데 그 사이에 큰 상자가 대략 한 4개 정도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300을 4로 나누게 되면 심박수는 한 75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오리진은 사이너스 쪽이고 맥박수가 75회 사이너스 리듬이 되는 거고요. P2QRS 레이쇼는 3개의 비트만 봐가지고는 1:1이고 QRS 드랍 현상 없고 PR 인터벌 보게 되면은 작은 상자 4칸 0.16초로 PR 프롤롱게이션도 안 보이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리드를 보실 건데 그룹별로 보시면 되세요. V1부터 보실게요. V1에서 보니까 자, ST 세그멘트를 먼저 찾아서 보시는데 우리가 가장 처음에 공부했던 흉부위도에서 V2, 3에서는 2칸 이상 상승이 보일 경우 엘리베이션이라고 했는데 V2에서 보면 3칸이 넘어갔어요. V3도 한 5칸, 6칸 정도가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V2, 3는 확연히 엘리베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V1은 1칸 반 정도네요. 그래서 V1도 엘리베이션을 보는 거고요. V4, 3칸 엘리베이션을 보이는 거고 V5 한 칸 정도 되네요. 그래서 V5는 한 칸 정도 되는 거고 6는 엘리베이션 없고 그래서 V1부터 V5까지 지금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드 1이나 ABL은 괜찮고 리드 2는 기저선이 있고요. 리드 3에서는 튜브 인버전이 보이고 AVF에서는 기저선보다는 한 칸 정도 지금 내려가져 있네요. 그래서 스테미로 보는데 V1, 2, 3, 4, 5까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안티리어, 셉탈, 라테랄,
스테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봤고요. 구글에 보시면 12리드 EKG가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미 차트 옆에다 갖다 놓고 연습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칼디악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의 액션 플랜인데요. 응급실 새내기 선생님 기준입니다. 보통 트리아지는 응급실에서 2년 이상 경력된 시니어 선생님들이 보실 거예요. 이제 체스트 페인 환자분들은 보통 베드에 눕혀서 심전도를 하면서 보통 트리아지를 하게 되는데, 새내기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5가지예요.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해주고, 바이탈 사인 보면서 오토 세츄레이션 같이 보죠. 이게 90%가 안 된다 그러면 산소를 줄 수가 있겠고요. 스테미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EKG가 가장 중요한 검사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환자의 증상과 혈액 검사 이 3가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IV 잡으면서 검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체스트 페인 환자분들을 그냥 집으로 보낸 경우는 없어요. 칼디악 모니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오더 내신 대로 약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페인 환자한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약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나라고 하는데, 약물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온 건데요. 몰핀, 옥시젠, 나이트로글리세린, 에스피린 이렇게 4가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옥시젠이에요. 보통 20-30년 전에는 체스트 페인 환자는 무조건 산소를 다 줬었어요. 그런데 스테미 환자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계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런데 스테미 환자가 내원 당시에 산소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산소를 준 그룹과 산소 수치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산소를 주지 않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산소 수치가 정상인데도 산소를 준 그룹의 환자들이 예후가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은 오토 세츄레이션이 9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산소를 주라고 권고를 합니다. 3가지 약물 중에서는 에스피린을 먼저 드립니다. 에스피린은 일상에 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드리는 건데 보통 162mg에서 325mg까지 드릴 수가 있고요. 환자에게 에스피린에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셔야 되는 거고, 삼키기 전에 씹어서 삼키시도록 환자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약 효과를 좀 더 빨리 발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이죠. 그래서 보통 0.6mg을 5분마다 맥시멈 3번까지 드리는데, 블러드 프레셔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을 잘 보시고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응급실 내원 전에 24시간 안에 바이그라라든가 이런 무드 이넨서를 드신 기억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지난밤에 바이그라를 먹었는데 새벽부터 체스트 페인이 있어서 응급실에 왔다. 그럼 24시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은 금기사항입니다. 무드 이넨서도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이트로글리세린도 확장시키기 때문에 2개의 약물이 몸 안에서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드릴 때는 블러드 프레셔 반드시 보셔야 되고, 바이아그라 같은 무드 이넨서를 내원 24시간 이내에 복용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몰핀인데요. 몰핀은 통증을 완화시켜 드리기도 하지만 심장의 산소 요구도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몰핀을 드리는데, 특히 몰핀 같은 경우에는 오토셋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주고 나서는 펄스 옥스 모니터에 꼭 연결해 놓도록 하시고요. 이 몰핀과 나이트로글리세린 둘 다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몰핀이나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프릴로드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들은 라이트 벤트리클 쪽에 인볼브가 된 경우에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벤트리클 인팍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2리드 EKG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현장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충 자료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